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시사 라디오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박명원입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14개를 휩쓸며 유례없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된 국민의힘과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양 당은 4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12곳, 민주당은 5곳. 특히나 6.1 지방선거 승패를 판가름할 최대 승부처로도 꼽혀온 대전, 세종, 또 충남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선거 전 예상보다도 큰 차이로 압승을 했습니다. 대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대전 유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구청장도 국민의힘이 차지했습니다. 향후 지역 전국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시엔 대세남에서는 6.1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해보고 지역 정치권의 향방, 또 민선 8기의 과제 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제작된 방송이라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6월 6일 월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일에 있었던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 5시엔 대세남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모건대 공공인재학과 권선필 교수 자리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박영득 교수 자리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과 6.1 지방선거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의 시간을 가질 텐데요. 대선의 연장전이라고까지 불려왔습니다. 6.1 지방선거. 일단 정권 교체가 되다 보니까 여당이 된 이 국민의힘이 압승하지 않을까 일단 조심스러운 예상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압승을 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두 분은 먼저 이제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전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권선필 교수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일단 저는 가장 큰 특징은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 이게 높았다라고 하는 게 저는 큰 특징으로 들고 싶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그 투표율 하락이거든요. 하락한 네네. 정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상 밖으로 크게 하락한 걸 보면 이거는 여야 승패를 이야기하기 전에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주목할 부분이고, 이 부분이 앞으로 사실은 어느 쪽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다고 하지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박영득 교수님께서는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 대선하고 간격이 굉장히 짧은 그런 선거다 보니까 유례 없는 이번 지방선거죠. 예, 네. 아무래도 그 전국적인 그 중앙 정치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선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우리 지방 정치가 사실 각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그 지역 의제를 중심으로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양상이 사실 약한 건 사실인데, 이번 선거는 유독 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느 지역에서도 지역에 관련된 어떤 이슈가 또 없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또 몇 지역구에서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그 보궐선거에 출마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또 이제 대권 주자급들이다 보니까 관심이 좀 그쪽으로 좀 많이 쏠려서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의 의제들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결과를 놓고 보면 우선 유권자들은 우선 이제 새로이 여당이 된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네. 지금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대단히 중요한 거, 정말 지역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지방선거가 지방선거답게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의 의제나 인물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네. 진행되다 보니까 전국적인 구도에 그냥 몰입돼 버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쉬운 거죠. 지역의 입장에서는 실제 결과를 봐도
상당 부분 그것을 준비한 데는 지역의 입장에서 선거를 준비한 데는 선거에 나름대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의 입장에서 본인이 속해 있는 지역구 입장에서 정당이든 후보든 준비가 된 데는 성과를 내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뭐 처절하게 패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방선거가 지방선거답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네. 가장 큰 아쉬움인데 이 부분은 지역의 입장에서는 뭐 지역 입장대로 나름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역의 입장에서 정당에서도 지역 입장을 반영을 전혀 안 해준 거거든요. 각 양당 그냥 양당 구도만 계속 가져가려고 했지 지역의 입장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제도적인 뒷받침이 전혀 없기도 하고요. 네네. 뭐 선거 제도 자체도 사실 그런 면이 있잖아요. 이 동시지방선거를 하다 보니까 지역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거기다 보궐선거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각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나 이슈 또 조직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장기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나 이번 지방선거가 지방선거답지 않은 지방선거가 되어버렸다 결과적으로. 예. 그러니까 전국 최종 투표율이 50.9%였고 대전은 50%가 아주 살짝 못 미칠 정도면 2명의 유권자 중에 1명은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정말 안타까운 결과인 건데 두 분이 이제 말씀해 주신 그러니까 지역에 그렇다면 선거 의제가 과연 뭐였냐? 지역에 어떤 새로운 인물이 과연 나와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한 것이냐를 봤을 때 둘 다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예. 네. 그 투표율을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득표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서 찍어봐야 별 의미가 없겠다라고 이미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신 거니까 그러면은 그만큼 메뉴를 준비를 못했다는 뜻이죠. 네네. 그것이 정당이 됐든 후보가 됐든. 발길을 옮기게 할 메뉴를 준비를 못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 지역 간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광역의 경우는 큰 차이가 없지만 충남하고 대전시장하고 또 차이가 있었고 네. 특히 지난번 대선하고 차이는 뭐 훨씬 크게 나타나니까 세종 같은 경우는 12% 이상 떨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얘기는 그만큼 실망했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대전도 그렇고 충남은 그나마 조금 더 그 차이가 적은 거 보면 지역 특성이 나타나고 기초를 가면 더 차이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권자들은 적어도 지역의 입장에서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시장은 시장답게 뭐 구청장 구청답게 투표를 하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내용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비례대표라든가 개별 의원을 보면 분명히 차이가 크거든요. 시의원, 구의원은 생각보다 표차가 꽤 되더라고요. 네네. 그만큼 유권자 수준은 올라가 있는데 유권자 수준을 정치인들이 정치 제도가 못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결과로 1차적으로 저는 분석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낮은 투표율의 이유로 권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지적하지 않으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약간 얘기를 해보면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선거 간격이 워낙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거 치른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그 대선 치르고 나서는 이제 인수위 이슈로 잠깐 이제 갔다가 또 이제 바로 그 지방선거 그 선거전으로 돌입을 했단 말이죠. 이게 사실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인지 부담이 굉장히 좀 심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해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거 자체를 따라가는 것도 사실 좀 버겁죠. 네, 그렇죠. 안 네. 그래도 이 전국 동시지방선거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7표를 행사하는 그렇습니다. 선거란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뭐 광역의회 비례대표나 기초의회 비례대표 제외하더라도 사람만 놓고 보더라도 총 5명을 봐야 되는데 네. 그 다른 주변 상황이 없더라도 사실 지방선거를 유권자들 입장에서 제대로 자기가 선택하기 한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선거 주기가 워낙 짧고 그리고 그 쏟아져 나온 정보들도 너무 많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제 투표 의욕 같은 것들이 좀 자극되기가 좀 어려웠던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그 선거 운동을 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좀 피로감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후보자들이 많다 보니까 뭐 선거 여론조사 전화라든지 선거운동 문자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주변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제 주변에는 정치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 그런 거 갖다가 뭐 별로 이제 불만 토로하고 그런 사람 없는데 야, 이번에 왜 이렇게 심하냐.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뭔가 지금은 약간 좀 피로해진 상태가 아니었을까. 뭐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상황적인 부분들도. 네네네. 이 부분 사실 더 근본적인 얘기라 조금 저도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책임이 유권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에게 있고 정당에게 있는 거니까 정치인과 정당이 지방선거를 준비했으면 대선은 대선 끝난 대로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의 구도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우왕좌왕 중앙당부터 그렇게 했던 그렇죠. 거죠. 네. 중앙당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에서는 시당은 시당대로 도당은 도당대로 광역은 광역대로 또 기초는 기초대로 그걸 준비를 했으면 이런 혼란이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기초의원 선거를 제가 쭉 한번 득표나 이런 걸 보니까 확실히 지역 기반이 있는 분들은 지역 밀착성이 있는 분, 그러니까 지방선거의 특성이 맞도록 준비가 된 분들은 표를 분명히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인들의 문제지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문제지 유권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권자들은 메뉴 밥상을 차려줘야지 그중에 골라 먹는 건데 먹을 게 없는데 거기 가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치가 계속 불신을 받고 있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정치인들이나 이 정치인들이 사실은 더 잘 이 지방선거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유권자들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저는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없어질 게 아니잖아요. 지방선거 계속 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역의 정치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맞춰가지고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으로 선거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나 어떤 지원이 필요한 것 같고 일부는 저는 지방선거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지방선거를 의미를 격화시키는 식으로 중앙정치가 계속 가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네. 차라리 지방선거를 조금 지역마다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주든지 네네. 뭐 미국이나 이러면 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7표를 동시에 하도록 하는 거라든가 이 제도 자체를 중앙에서 다 정해져 갖고 지역이 거기에 따르도록 하는 이 방식도 이제는 좀 이제는 지역이 고민해볼 치고 나갈 필요가 필요가 있다.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에서 이 지역의 뭐 시당이나 도당의 좀 현실적인 한계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보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저는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이번 지선이 대선 앞에 있었으면 그렇죠. 얼마나 좋았을까. 네. 여러 지역 의제들이 활발히 논의가 될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엉뚱한 상상까지도 저는 해봤거든요.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때 지역 이슈가 다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미. 네. 네. 지선 때 반복됐어요. 그냥 똑같은 게 다시. 그런데 심지어 대전, 세종, 충남을 보면 특별한 인물이 나온 게 아니라 대전시장 선거만 봐도 아니 원래 이제 현직 재선에 도전하는 허태정 현직 시장 그리고 과거에 동구청장이라든지 또 국회의원 했던 이장호 후보 이러다 보니까 사실 뭐랄까 이런 표현이 맞지는 않겠지만 유권자들 흥미 자체가 떨어지지 참신성이 않나요? 전혀 없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대선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제 치러지다 보니까 후보자들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민주당 쪽 후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인수위에서 나온 각 지역별 어떤 정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그렇게 뭐 배치되는 길을 갈 이유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없죠. 네. 사실 그건 뭐 굳이 중앙정부하고 싸우겠다는 건데 그거 해서 얻을 게 없는 얻을 게 없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 후보도 여당에서 나온 후보도 별로한 차이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공약을 그렇죠, 봤을 그렇죠. 때는. 네, 네.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심지어는 이 선거가 진행되는 기간에 시장 같은 경우 아시는 것처럼 제철 관련 공약은 이게 누가 누구 공약이 모를 정도로 그렇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네. 하면서 섞여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사실 양쪽 후보들이나 양쪽 진영이 명확한 타겟도 없이 선거 전략도 없이 임했다라고 하는 걸로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뒤에는 이제 네거티브로 갈 수밖에 없는. 네네. 그리고 네거티브 지나치니까 이거는 유권자들 전체를 실망시키는 거로 짧은 기간이지만 가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 두 분은 광역단체장만 봤을 때는 이번 이런 결과를 예상을 하셨나요? 어떠세요?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이 정도까지는 예, 이렇게까지 나올 몇 대 거라고. 몇을 원래 예상을 하셨어요? 적어도 이제 세종 같은 경우는 조금 특히 대선 결과가 그렇죠. 예, 대선 결과 완전히 뒤집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종은 그 흐름이 간다면은 적어도 민주당 쪽이 유리하지 않을까. 대전은 경합을 하고 충남은 뭐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보수적인 네. 걸 돌아간다 하더라도 세종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우리 예상을 지역에서는 이 했었는데요. 세종의 결과는 상당히 의외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세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기초의원 쪽을 보면 조금 달라요.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네네. 이제 2명씩 뽑으니까 양당이 같이 가긴 하지만 표 차이나 이런 걸 보면은 유권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수준이 훨씬 높다라고 하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분을 다 해서 뽑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광역은 내가 국민의힘 뽑더라도 기초 후보들을 다 보니까 여기는 민주당이 좀 더 자기가 봤을 때 좋아 보인다. 대부분의 학자들도 그렇고 정치평론가들도 광역단체장부터 해서 쭉 줄줄이 찍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었거든요.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실제는 네.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것 물론 같습니다. 이제 그 줄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정당에 대한 정해놓으시고. 애착심이 좀 강하신 네. 분들은 그런 줄투표를 할 여지가 있지만 사실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유권자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최대한 고민하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결과들을 놓고 보면. 네. 그래서 이번 결과가 저는 되게 흥미로워요. 분석 좀 더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정치의 고관여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이.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저는 이제 가설을 아까 세운 것처럼 유권자들 현재 지금 이번에 투표하던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명확히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서 기초는 기초답게 광역은 광역답게 단체장은 단체장답게 이거를 충분히 생각해서 투표를 한 것 같다. 그 차이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종 같은 경우에 분명하게 지난번 대선하고 확실하게 다르게 나타났는데 시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 선거에 가면 또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그 얘기는 유권자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찍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세종이 어떻게 보면 예상한 것하고 가장 이제 다른. 네, 네. 그러니까 대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양쪽 다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측이 참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네네. 저는 보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뭐 김태흠 후보가 좀 더 앞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세종은 사실 이 보수 계열에서 시장을 한 적이 없죠. 적죠. 네. 그리고 대선에서도 사실 바로 직전 대선에서도 이정영 후보가 표를 더 많이 받아서 훨씬 많이 얻었으니까. 네.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거의 한 10% 차이가 났었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면서 민주당 쪽으로 좀 더 우호적인 그런 표심을 보여줬던 게다가 세종 것인데. 같은 경우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산 같은 그런 곳이고 지역 특성 자체가, 공무원 예. 연금 개혁 이후 상당히 보수 정당에 대한 반감이 강한 지역이라고 기존에 우리가 다 평가를 했었잖아요. 예, 공무원들이 그렇게 반응할 거라는 생각을 네. 했었죠. 예. 근데 이번 결과를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구나라는 거를 세종시장 선거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세종이라고 하는 지역이 갖고 있는 우리가 외견상 봤을 때 특징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게 물론 이제 인구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세종에는 뭐 계속 새 아파트가 생기기 때문에 꼭 세종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뭐 대전에서 일을 하든 충남에서 일을 하든 세종으로 가서 이제 주소지를 두고 있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그런 결과였다고 한다면 대선하고 이번 결과가 그렇게 다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인구 변화 때문에 그렇다면. 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네.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어떻게 보면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세종 지역의 유권자들 중에서 일단은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했지만 그 이후에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뭐 세종 제2청사 대통령 집무실 뭐 그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도 좀 밝히고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힘을 실어줘도 괜찮겠다라고 믿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고 아니면 뭐 대선이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이 세종 지역도 그렇게 같이 맞춰주는 것이 우리 지역에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실리적인 어떻게 판단이 네.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었어요. 그렇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세종이 평균 연령이 유권자 평균 연령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젊은 표심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젊은층 표심이 사실 그 안에도 20대하고 30대가 조금 또 다르거든요. 이제 40대는 대부분 이제 민주당 지지라고 보여지고 60대 이상은 이제 보수 지지로 이렇게 대부분 분석을 하는데 현재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가장 큰 이슈가 20, 30대 표심이 유권자층이 꽤 넓어요. 많고 또 금년에 같은 경우에 18세부터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 유권자는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층이 전형적인 스윙보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0, 30대가 표심이 아주 실리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정당 지지도라든가 정당 충성도라든가 후보에 대한 충성도 같은 거 거의 없이 맞아요. 예, 어떤 쪽으로 정책이 가느냐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데 사실 가장 큰 특징은 양쪽이 실망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1차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만 거기도 실망이 상당 부분 실망해서 빠져나갔고 민주당 이 대선 지고 나서 이 이후에 반응에 대해서 빠져나가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20, 30대 층에서는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나오지 않았나 싶고 그 위에서 40대, 50대, 60대의 경우에는 당연히 50대 투표율이 높으니까 60대 이상 투표율이 높으니까 그쪽 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서 차이가 나온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고정층에서. 지금 연령대로 보면은 대전하고 이제 충남하고 이게 당연히 대전은 연령이 조금 낮고 충남은 고연령층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큰 흐름은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20, 30대에서는 비슷하게 나오고 약간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이 나오지만 뭐 출구조사도 그런 것 같고요. 약 차이가 난다도 큰 차이가 안 나지만 그 후에 40대, 50대하고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라면 60대 이상이 국민의힘 지지로 갔을 텐데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확실히 나버린 거죠. 투표율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 구도라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아주 그 연령대고 보수 지역이라고 하는 청양이나 부여 같은 경우 대표적인 사례인데 차이가 크게 이겼거든요. 민주당 네네, 뭐 단체장이. 네. 그거는 분명한 실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단체장의 실력.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체적인 구도는 차례대로 투표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양당 현재 구도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투표를 많이 안 했다는 게 1차적 특징이고 2차적으로는 20, 30대는 비슷하게 그다음에 40대, 50대는 뭐 민주당 지지, 50, 60대는 국민의힘 지지라고 이렇게 큰 틀을 나눈다 할 때 투표율에 따라서 결국은 보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60대 이상이 많은 지역 투표를 많이 참여하니까요. 고정적인 투표를 높이니까. 그게 이제 두 번째 상황이라면 개별적인 지역에서는 역시 실력에 따라서 그것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가장 큰 변수부터 설명하면 현재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그렇게 충남은 이 정도의 차이를 두 분 예상하셨습니까? 충남 지사 선거. 저는 어떠셨습니까? 이렇게까지는 안 날 거라고 봤어요. 네,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도 그랬고요. 꽤 박빙으로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출구조사부터 상당한 차이를 보였거든요. 충남지사 선거 이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민주당의 실책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양승조 지사가 어쨌든 대선 출마했다 다시 돌아왔고요. 그렇죠. 그 과정에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스텝이 조금 꼬인 것 같아요. 갔을 네네. 때 다시 돌아와서 재정비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 부분 그다음에 이제 뭐 성비 사건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그리고 역시 이제 각 지역마다 보면은 지역마다 단체장들이 그 자기의 개인 브랜드를 확실하게 구축한 민주당으로서 어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반대로 부여하고 청양처럼 당선된 사례를 보니까 여기는 확실하게 자기 브랜드를 구축을 해버렸거든요. 아주 세게 한 지역이에요. 부여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 하겠다고 그래서 기본소득을 계속 밀어붙였거든요. 실질적으로 했고. 네. 그리고 청양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대전까지 그 로컬푸드 매장을 설치할 정도로 그리고 중앙정부 지원 예산 따오는 것도 획기적으로 따와가지고 본인의 성과를 확실하게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민주당 단체장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자기 브랜드를 구축한 분은 됐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현재 이제 민주당의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간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보고요. 국민의힘 경우는 저는 그냥 반사이익이라고 봅니다. 보궐선거 같은 경우도 장동혁 후보가 전혀 뭐 지역 출신인 그렇죠. 거 연고가 전혀 이외에는 없는데 출마가 뭐 됐으니까. 공약이라는 네. 게 없거든요. 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대전도 마찬가지인데요. 대전 뭐 세종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출신 후보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게 지역의 경우는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준비가 됐는가, 지역 기반을 갖추고 있는가,
또 특히 이제 그 공무원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또 의회는 절대 다수를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거를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그 본인의 역량하고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에 다이내믹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서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양승조 지사 같은 양승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자기만의 확실한 브랜드, 자기만의 색깔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결국에는.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네. 선거 구도 자체가 사실 이런 지방선거에서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방선거를 이제 세컨오더 그러니까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순위, 후순위 밀려 있는 그런 선거라고 얘기를 보통 하고 뭐 그런 것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로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꼽히는데 일단 이제 지방선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굉장히 저정보 환경에서 치러지는 선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후보에 대해서 사실 잘 알기가 어려운. 왜냐하면 특히 이제 우리 정보 환경을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뉴스를 소비하거나 하는 것이 대부분 포털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중앙의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정치 담론이 사실 누군가는 열심히 만들고 있지만 그 실제 각 지역 주민들에게 쉽게 도달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관심이 있어서 본인이 찾아보지 않는 이상 쉽게 잘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전국적인 그 판세나 전국적인 분위기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대선의 영향력 하에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도로부터 반사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그게 꼭 나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게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뭐 대전이든 뭐 충남이든 어디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뭔가 큰 사업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에 국비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당으로부터 그러니까 집권 세력으로부터 잘 협조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당이 같으면 좀 더 협조받기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동기에서 그런 투표를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것은 뭐 합리적인 그런 판단이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야권인 건데 야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전국적인 어떤 분위기와 그 유권자들이 생각했을 때 중앙으로부터 좀 더 얻어내기 위한 그 합리적 판단 이 두 가지를 다 뚫어내려고 하면 야권 후보들은 더 피가 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성공한 후보들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긴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야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민주당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경우 여당했거든요. 바로 얼마 전까지도 얼마 전까지도 뭐 의회하고 단체장 전부 다 석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걸 준비할 수 있는 시기를 4년 동안 보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 기간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실 준비를 못한 거죠. 여전히 지역에서 본인이 시장을 하고 구청장을 하고 군수를 했다면 지역의 관점에서 계속 이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했으면 지역에도 관심을 갖고 그게 했으면 현직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장점인 예.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이제 우리 교수님하고도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두 지역 이번에 특별히 눈에 띄는 말씀드렸던 민주당 단체장이 된 청양하고 부여가 네. 특징이 뭐냐면 인구가 아주 적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사회가 아주 타이트하게 맞물려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의 브랜드를 구축하기 쉬운 지역이죠. 근데 이게 인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처럼 미디어 환경이 이런 상황에서 지역을 조직화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좀 미리 연구를 하고 준비를 했으면 왜 그런 실제 이 정치의 문제가 그냥 정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거가 끝나면 행정을 할 때도 똑같이 이게 필요하거든요.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 기반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일이 제대로 되는데 이거를 하는 방법을 아직 못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선거가 이미 다 끝났고 아까도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해나갈 때. 첫 번째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국회 다수 당이 2년 동안 이 상태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지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4분의 1밖에 유권자의 4분의 1밖에 못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의회도 여전히 양당이 일부는 민주당이 우위인 지역까지 나왔으니까 이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지지도 낮고 의회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공약이 준비가 돼 있냐 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국민의힘 단체장들의 경우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하는 거다.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 결과만 보고서 자꾸 얘기하는데 이거 아주 저는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앞으로 지역의 4년. 문제를 네. 풀어줘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 빨리 논의가 필요하고 대안을 제시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뭐 끝난 얘기 갖고 해석하다가 4년 동안 또 시간 보낼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빨리 저희가 이야기하는 내용 자체를 프레임 자체를 빨리 바꿔서 어떻게 지역사회가 지금 정말 문제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걸 해결할지 같이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일단 뭐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막판에 이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정치에 일반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순간은 아마 선거일 거예요. 아무래도 가장 어떻게 보면 흥분되는 순간이기도 하고 누가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예측도 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사실 정치의 본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통치에 있는 거거든요. 통치행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그렇게 보면 선거는 부사적인 겁니다. 단순히 그 통치 행위를 책임을 지고 할 세력이 누구냐, 통치 행위를 책임을 갖고 할 사람이 누구냐를 선택하는 절차이지. 그건 끝나고 나서 사실 그 이후에 통치하는 과정, 통치 행위를 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당선된 사람들 그리고 낙선되는 분들도 저는 본인들이 이 지역에서 한 역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뭐 다음 선거 선거도 때만 있는 하는 게 거고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네. 본인이 지금 뭐 선거에서 져서 야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 지역에 대한 정보가 있고 지식이 있고 애정이 있다 그러면 이 대안도 안에서 있을 충분히 거고요. 활동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조직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을 조금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제도적으로도 사실 그런 것들을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지구당 그러니까 지역 정당이라고 하는 조직이 사실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협위원회라고 하는 임의 조직으로만 존재하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어떤 뭐 장소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둘 수가 없어요. 그나마 특정 지역구에 국회의원을 갖고 있으면 국회의원 사무실이 그 역할을 하긴 하지만 야당이 거기서 국회의원 못 내면 그런 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부터 조금 이제 제도적으로 좀 풀어줘서 평상시에도 여러 정당들이 지역 현안을 두고 계속해서 다투고 예.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좀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좀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에 말씀해주신 국회의원 그 지역구 국회의원의 뭔가 부수적인 조직처럼 운영되는 게 참 이 현실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가 너무 안타깝거든요. 이제 그 지역의 권한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제 이번에도 어쨌든 경선을 통해서 많은 후보들을 배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당원 중심으로 하게 되니까 사실은 저는 지역의 이 당 조직을 풀뿌리형 조직으로 계속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중앙에서 제도를 만들어주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것이 저는 동단위까지 다 조직이 돼가지고 현실 문제, 우리 지역 문제 해결에 계속 참여하는 이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정당 활동이 정착이 될 필요가 있고 이 기반을 가진 데가 지속적으로 지역에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한번 선거 졌다고 다 무너져 버리면 네. 4년 후에 또 시작해야 되잖아요. 전부. 그렇죠. 이거는 매번 다시 시작입니다. 예, 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네. 지역 전체가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변화가 안 생기고 이제 박 교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게 제도적으로도 좀 이 지역당 조직이 이제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갖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맞물려 필요한 부분이 사실 언론의 역할이에요. 지역 언론도 좀 촘촘하게 지역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만 지역 얘기를 주민들끼리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공간도 사실 없거든요. 각 구마다 구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시구는 가면 충남 같은 경우 조금 그게 나름대로 있고 그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지역의 그 언론 이 소통의 통로나 장이 열리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특히 그게 더 어려우니까
매번 선거 때 이렇게 확확 쏠리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 지역의 언론의 문제 그리고 하부 조직, 주민 조직까지 연결되는 그 어떤 정치의 생활화라고 하는 부분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갈수록 이쪽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다들 좋지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 또 어렵잖아요. 이게 뭔가 제도적, 법적인 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법적인 게 필요하죠. 그 예, 당장 네. 뭐 기부금이라든가 이게 네. 재정적으로 혜택이 있으면 촉진이 되지만 그렇죠. 좀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당장 우리 한번 일어서 봅시다. 이건 어렵잖아요. 분연히 떨치고 일어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우선 이제 국회에서 정당법이나 뭐 정치자금법 이런 부분들부터 좀 풀어줘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우리나라 정당에서 정당 관련 제도에서 가장 좀 유감인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정당은 무조건 전국 정당이어야 돼요. 예. 지역 정당 그리고 그렇죠. 본부는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됩니다. 음. 지금 우리 지금 중앙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는 정당 중에 그 충청이 미래당인가 네, 충청이 있습니다. 미래당. 예. 딱 이름 들어오면은 우리 충청 지역의 정당인 것 같지만 본부는 서울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국적인 조직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이슈만을 다루는 그런 당을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대전 무슨 당 이런 걸 만들어서 대전 지역의 이슈만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런 정당이 있고 이 정당은 지방선거만 나가요. 뭐 그런 정당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죠. 유럽에는 외국에서는 많이 그런 있으니까요. 정당들이 많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이 정당들은 그럼 대선 때 총선 때는 뭐 하느냐? 연대 뭐합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전체 전국적인 단위로 활동하는 정당하고 연대. 같이 연대하고 정책 연대 맺고 그런 정책 거예요. 연대를 맺는 거군요. 예, 정책 연대도 네. 맺고 예를 들어서 뭐가 맞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럼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가 도와줄게 하면서 같이 선거 뛰어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중앙하고도 이제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지역에서는 풀뿌리 활동을 하고요. 우리나라도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지역 정당을 제대로 갖게 되면 과거 자민련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네, 개념이에요. 전혀 다르죠. 네. 그러니까 특정 지역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 정당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만 활동을 활동하는 하는. 그런 좀 정당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실제로 제가 그 다른 방송국에서 이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설문조사 프로젝트 하는 게 있어서 해봤는데 그 물어봤어요 유권자들한테. 그랬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정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별로 그렇게 좋은 인상이 없으니까 지역 정당이 있으면 좋겠냐라고 하면은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거의 한 55% 이상 정도는 있으면 좋다라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지금 아까 저희가 처음 모두에 시작했던 중앙정치에 대한 실망이 바로 네, 여기에 네, 이제 네, 반영이 네, 되는 네. 거고요. 그 일부 이제 이미 이번에도 지역정당 운동이 시작돼 가지고 서울 몇 개, 서울 뭐 영등포, 은평 뭐 이런 데서 이제 지역정당 불법이죠. 합법적이진 않지만 시도를 하고 불법이라니 있었고요. 참, 네. 그러니까요. 지금 정당법 자체가 너무 이거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그 일제 시대하고 권위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그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네, 네. 가장 중요한 자유잖아요. 정치적 결사에 관한 자유가 네, 네. 근본적인 그 권리인데 이걸 침해하고 있어요. 실은 음. 정치적 결사에 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이제 위헌 소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한쪽에서는 제도 개선이 있지만 저는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투표에 참여한 4분의 1, 25% 정도가 전체 유권자 25%가 참여했고 그걸 둘로 나누면 이제 한 12.5% 정도가 아주 그 충성층이 있잖아요. 여야 할 거 없이 대략 10% 정도 유권자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래도 상당한 정도의 정치에 고관여층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을 조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결국에는, 진성당원에 가까운 거로 해서 동단위 진성당원 조직들을 그러니까 유럽식 또는 미국식의 그 풀뿌리 정당 조직을 만들면 저는 이거를 활성화하는 걸 통해서 정말 지역 민주주의가 또 지역 정치가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은 여기밖에 없다고 봐요. 현실적으로는. 뭐 지역 정당의 역할도 사실 저도 이제 정치학자들 대부분은 이제 정당의 역할을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지역 단위에서는 또 다른 한쪽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민자치라고 하는 부분들, 예.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회 형태로 지금 이제 계획을 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정말 더 작은 우리 정말 생활 단위의 생활정치. 문제들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사는 동네 문제니까
우리 동네 문제가 뭐가 있지 발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안을 대해서 고민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면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그리고 거기에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해서 결정하는 정치적 이런 훈련, 것들이 네, 네. 저는 정말 기초 단위에서는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우리가 일반 그 보통의 시민이기 때문에 뭐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처럼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갖고 있거나 전문성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제 중앙 정치에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들이 다 당사자이고 그 영역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영역에서 이분들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이 훈련되고 정치적으로 좀 주체적인 그런 역량을 좀 갖게 된다 그러면 저는 이런 분들이 나중에 뭐랄까요? 예, 예를 들어 출마도 하고 작게는 이제, 예, 뭐 아파트 구의원. 동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보다가 내가 정말 남들을 위해서 뛰는 걸 좋아하는구나. 나 잘하는구나 하면 이런 분들이 나중에 지방선거에도 진입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그 지역의 정치가 정말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지방 정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오늘 5시엔 대제남 6.1 지방선거 결과들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사전 녹음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두 분께서 이제 연관지어서 우리 지방의회, 네, 의회 역할이 참 중요한데 이제는 정말 말씀해 주신 앞에 이야기들 엮어서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인적이든 뭐 전반적인 구성들, 이런 조직들 다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 인물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인물은 이번 선거를 통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음. 그리고 앞에 박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주민과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진출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특히 대전 지역 그렇고 세종도 쭉 살펴보면 그래서 지난번 그 경실련에서 전국 기초의원 조례 발안 건수에 대한 평가를 했거든요. 네네. 거기서 기초의회는 대전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의원들이 조례 발안을 제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다는 네. 평가를 받았고요. 광역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전 우리 특히 대전, 세종, 충남 지역 조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초의원들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체계적이 될 필요가 있고 전문성을 좀 갖출 필요가 있는데 이 전문성 부분은 의원들 스스로 해결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학계라든가 전문가들, 현장 전문가들이 같이 결합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는 희망적으로 봅니다. 의원들 수준도 뭐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대전 지역 의원들에 대해서는 뭐 전국적으로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또 한번 걸러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 4년 동안에는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분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이제 유급화가 된 게 이제 좀 됐는데 그 이후에 점점 이제 보면은 지방의회에 진입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일단 프로필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뭐 학력적인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말 그 조금 이제 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뭐 지역 토어라고 해서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 갖고 있고 자기 주변에 친한 사람들 잔뜩 거느리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실 그 시의원 뭐 구의원 이런 그런 출마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그 당시엔 그게 선거에 유리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정말 내가 직업으로 정치를 해보겠다. 그리고 내가 시의원 정도 하고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기초의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차례대로, 예. 나 광역 의원도 하고 시장도 해보고 싶고 더 해서 막 국회의원도 해보고 싶다. 이런 정치적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입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기초의원 출신들 중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각 정당에서 광역의원으로 이제 공천을 하기도 하고 국회의원으로 공천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실제로 요즘에 보면 확실히 기초의원들로 출마한 후보자들의 프로필들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지역에서 정말 활동하신 활동가 출신들도 네네. 이제 상당수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역 정치에 어떻게 보면 위상이 조금 달라졌다라고 저는 좀 생각도 드는데요. 뭐 우리 지역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그 남양주시장 지금 당선된 그 주광덕 씨가 있는데 그분도 원래 국회의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시장 하다가 국회의원 하지 국회의원 하다가 시장을 보통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더 급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가 뭐 지금 뭐 이재명 전 그 후보
또 이제 그렇듯이 기초에서 잘하면 광역으로 한번 확 올라가고 사실 어떻게 보면 기초 그 성남시장으로 쌓았던 그 치적 때문에 단번에 이렇게 성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례들을 보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잘하는 게 우리가 잘만 하면 그러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 네네. 잘만 하면 진짜 나의 정치적 커리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공간이다라고 하는 게 정치인들 사이에 이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저는 좀 뭐 이번 선거에 대해서는 아직 그래도 우리 후보들이 좀 부족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과정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더 기대를 할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네. 4년 앞으로 그래도 이제 민선 8기 네, 그리고 9대 지방의회의 기대가 어쨌든 네, 클 수밖에 없는 시기거든요. 앞으로의 좀 역할이라든지 바람 네, 두 분께 좀 끝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선배 교수님. 네. 예, 뭐 지금 가장 큰 이슈는 협치인 것 같습니다. 여야 간에 협치하는 게 꼭 필요한 것 같고요. 뭐 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최대한 서로 의견을 모아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지역 문제를 봐야 되고 특히 지역에 현안들이 많은데 뭐 가장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인구 문제 같은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아무도 한 번도 얘기를 안 됐어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 그런 이슈에 관해서 지역의 중장기 과제 뭐 성장 동력의 문제라든가 인구 감소 또는 고령화 문제 같이 또 코로나 이후의 양극화 문제 같은 아주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건 바람이 아니라 꼭 해야 된다고 요구를 그렇죠. 하고 싶어요. 네, 예. 네, 네. 박영득 교수님. 네. 네. 우선 당선되신 분들도 앞으로 좋은 역할을 하셔야겠지만 낙선하신 분들도 아직 자기 역할이 이 지역에서 역할이 남아 있다는 것을 꼭 깨닫고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선출된 권력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민주 정치는 오히려 선출된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안된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어떤 우리 지역을 위해서든 우리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든 어떤 뭐 집단적인 결정을 할 때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낙선하신 분들 그리고 야권에 계신 분들도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당선되신 분들은 정말 굉장히 큰 책임을 떠안고 있다는 것을 좀 자각하시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우리 지역은 그러니까 그 비수도권 지역은 뭐 쇠퇴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사실 저는 각 지역별로 서로 막 그러니까 어떤 이권을 두고 서로 싸우고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결국에는 모든 지역들이 다 골고루 발전해야 우리 지역도 좋아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좀 더 다른 지역하고도 서로 돕고 협력해 가면서 지역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5시엔 대세남 오늘은 6.1 지방선거 결과 또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서 앞으로 4년간 정치권이 또 우리 사회가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모건대 공공인지학과 권선필 교수,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박영득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5시엔 대세남 오늘 끝곡 샤데이의 스무스 오퍼레이터 준비했습니다.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명훈이었습니다.